먼저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미숙이고 올해 73세입니다. 아마 이 나이에는 많은 분들이 자식과 손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집 앞에서 평온하게 지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저는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반쯤 의식이 흐린 상태로 있고 막내 아들이 제 병상 곁에 서서 지금 생각해도 살을 찌르는 주사보다 더 아픈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줘요. 혜진이 엄마가 위임해 주셔야 제가 전원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엄마를 집 근처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간호가 편하니까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약 기운과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겨우 물었습니다. 무슨 위임이니? 그러자 아이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맨날 물어봐. 내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는 동우, 제 막내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격이 급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저를 속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아 아이가 내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미리 인쇄된 글씨 외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일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미숙 씨, 집을 파셨다고 들었는데요. 치료 중에 개인 재산을 파는 게 맞으신가요? 확실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집을 판 적이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제 이름, 미숙, 이 선명하게 공증 서류맨 아래에 선명한 붉은 도장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큰아들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놈한테 속으셨어요. 동우가 엄마를 시켜 집을 팔게 했어요. 그놈 빚이 산더미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시작한 집을 내 자식이 내가 병원에 누워 가장 약할 때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울부짖었고 간호사들이 달려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제 심장은 질병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에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동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혜진, 그의 아내에게 걸었지만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익숙한 집이 더 이상 없다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들어온 사람은 혜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릅뜨고 쳐다봤습니다. 그녀도 저를 바라봤지만 얼굴에는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병상 가까이 다가와 뜨거운 죽이 든 봉지를 책상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드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선지죽이에요.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놈은 어디 갔니? 나를 속이고 집을 팔아놓고 도망쳤니? 혜진은 태연하게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우 오빠는 출장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요. 엄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에 저는 화를 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화난 거 알아요. 그래도 죽 좀 드시고 쉬세요.
내일은 엄마를 제 하숙집으로 모실게요. 우리 집은 지금 수리 중이라.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피곤해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결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악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호, 그 아이는 바로 그 아이가 제 믿음을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몰래 벽을 향해 돌아누워 닭을 새도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낳고 모든 것을 바쳐 키웠는데 이제는 저를 팔아 빚을 갚다니. 제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조용히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죽지 않겠다고 저는 그날 밤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제 퇴원을 도와주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조용히 옷까지 하나하나를 가방에 넣고 의사가 챙겨주신 붕대까지 챙긴 뒤 휠체어를 밀어 저를 병원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더 이상 없으니까요. 제가 보금자리라고 부르던 땅은 이제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제 하숙집에서 계세요. 그 후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골목 끝 허름한 단층 집에 도착했습니다. 벽은 벗겨지고 지붕은 녹슬고 구멍이 났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이웃집과 붙어있는 작은 방을 빌려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이미 매트리스, 선풍기, 대야, 침대 옆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목이 마르고 쓰라렸습니다. 내 며느리는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숨기고 있다. 처음 3일간 저는 아픈 척하며 침대에 누워 혜진을 관찰했습니다. 혜진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저를 정성껏 돌봤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올 때마다 밖에 나가 작은 목소리로 통화했고 항상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4일째 되는 날, 그녀가 약을 사러 나간 사이 저는 그녀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이런 행동이 잘못된 걸 알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이체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수취인 이름, 종수. 금액, 8,500만 동. 이유, 서류 처리 비용.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종수는 며칠 전 의사가 보여준 집매매 계약서에 적힌 그 이름이었습니다. 혜진이 돌아오자 저는 참지 못하고 바로 물었습니다. 종수에게 왜 돈을 보냈니?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고는 제 앞에 앉아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해봐. 혜진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우가 위임장을 손에 넣자마자 도박 친구였던 종수에게 집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동우가 급하게 빚을 갚아야 해서 거래는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혜진은 동우와 종수의 통화를 엿듣고 서류 사본을 몰래 찍어두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서명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사본은 챙겼어요. 그리고 저는 집을 되찾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났니? 혜진은 고개를 돌리고 목이 메인 듯 말했습니다. 제가 사채를 썼어요. 이자가 높지만 엄마를 빈손으로 남겨둘 수는 없어서요. 저는 엄마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에게 은혜를 입으면서 남편을 죄인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베개에 머리를 묻고 늙은 내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처럼 아파왔어요. 저는 아이에게 물었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왜 엄마에게 숨겼니?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알면 더 아플까 봐요. 엄마가 알게 될 때쯤엔 엄마가 건강해지셨으면 해요. 저는 울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집을 잃어서가 아니라 혈연도 아닌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아껴주는 게 고마워서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결에 집안 욕실에서 혜진의 소리를 들었어요. 일어나려다 흐느끼는 소리에 멈췄어요. 혜진이 울고 있었어요. 억눌린 분노가 산처럼 쌓인 듯 한숨 한숨마다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살금살금 침대로 돌아가 가만히 누웠어요. 얇은 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어깨가 파도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저희 동정을 바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 몇 년만 더 살 수 있다면 저는 혜진과 함께 불효한 아들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모든 흔적을 되짚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혜진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를 혼자 두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일부러 잠든 척하며 혜진을 관찰했어요. 혜진은 일찍 일어나 집을 정리하고 죽을 끓여 내 이마에 땀방울 하나하나를 닦아주었어요. 마치 딸이 엄마를 돌보듯이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급하게 돈을 어디서 구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직 결혼 반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선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녀가 진심이라는 걸 알았어요. 동우는 돈을 벌면서도 도박에 탕진했고 혜진은 집안에서 그림자처럼 검소하게 살았어요. 저는 집안일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엄마는 쉬세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조용히 계획을 세웠어요. 그날 오후 그녀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서류가 아니라 그녀의 핸드폰을 집었죠. 저는 기계에 익숙하지 않지만 핸드폰 여는 법은 기억했어요. 침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엔 며느리에게 모든 짐을 지울 수 없었어요. 녹음 목록에서 거의 10분짜리 파일을 발견했어요. 파일 이름은 통화 7월 27일, 동우였어요. 손을 떨며 재생을 눌렀어요. 동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나는 그 늙은이 살든 죽든 상관없어. 그 집은 내가 팔아야 해. 너는 끼어들지 마. 내가 내 아내라면 내 말대로 해. 아니면 꺼져. 혜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난 당신이 무섭지 않아. 증거는 다 모아뒀어. 또 한 번 엄마를 건드리면 경찰에 넘길 거야. 엄마가 혼수 상태일 때 서명 강요한 거. 당신은 평생 편하게 못 살 거야.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저를 구했을 뿐 아니라 남편과 목숨 걸고 맞서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다가 몰래 베란다로 나갔어요. 혜진은 계단 아래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녀가 조용히 말하는 걸 들었어요. 난 더 이상 돈 못 줘. 나한테 녹음 파일 있어. 서류 안 돌려주면 경찰에 보낼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나가서 옆에 앉았어요. 그녀가 놀라 저를 돌아봤어요. 뭐 하고 있니? 그녀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엄마 다 들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녀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화 안 나. 엄마는 내가 엄마에게 뭘 해주길 바라는지 묻고 싶을 뿐이야.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한 번만 저를 믿어주세요. 곧 그 사람을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나서면 저쪽이 더 교활해질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전 친구 복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복순 씨는 토지 사무소에서 일해요. 저는 대놓고 물었어요. 복순 씨, 인천 남동구 문화로 114번지 집, 지금 누구 명의야? 복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종수 이름이야. 당신 속은 거야. 전화를 끊고 손도 마음도 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을 때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혜진이 돌아와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 걸 보고 물러서려 했어요. 저는 여기 앉아봐 라고 불렀어요. 전부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물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녀가 말했어요. 종수랑 약속 잡았어요. 그 사람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증거가 없으면 뒤집으려 할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엄마가 할게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73세의 노파인 제가 직접 이 싸움에 나서기로. 명예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온갖 풍파를 겪어온 노파로 이제 인생 마지막 싸움을 흔들리는 두 다리와 아들이 찔러버린 심장으로 나서야 했어요. 그날 저는 일부러 치매 환자처럼 가장하고 가장 낡은 옷을 입고 손에 바구니를 들고 옛집으로 갔어요. 그 집은 지금 굳게 닫혀 있었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니 젊은 남자가 경계하는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말했어요. 나 집에 왔어. 내 옛 침대에 다시 눕고 싶어.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제가 새들어요. 잘못 찾아오셨네요. 저는 일부러 화를 내며 여기는 내 집이야. 40년을 살았어. 내 아들이 속여서 판 거지. 나는 판 적 없어. 그는 핸드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소리쳤어요. 병원에 있을 때 억지로 사인하게 했어. 나를 속였어. 이 영상이 가치가 있을 거란 걸 알았어요. 혜진은 멀리서 조용히 반대편에서 촬영하고 있었어요. 연기가 끝나고 저는 집을 떠났어요. 숙소로 돌아오니 혜진의 얼굴이 잔뜩 긴장되어 있었어요. 잘 찍었니? 라고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에게 영상을 보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종수였어요. 30분도 안 되어 혜진의 전화가 울렸어요. 당신 진짜 난리칠 거야? 혜진은 냉정하게 웃으며 그냥 할머니가 옛집에 온 것뿐이죠. 하지만 녹음 파일도 있어요. 들어볼래요? 상대방은 숨이 거칠어졌고 혜진은 집 서류 돌려줘요 라고 요구했어요. 제가 돈을 돌려주었어요. 아무도 서로에게 손대지 않았어요. 종수가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여러 통 왔어요. 남자의 목소리였고 아주 낮았어요. 서류를 다시 찾고 싶으면 나를 만나. 내일 아침 8시 햄다 카페에서. 혜진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 하지만 혼자 가지 마라.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외투를 입고 모자를 쓰고 두꺼운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저는 그 안에 어제 이자까지 빌린 돈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애가 나가고 저는 향을 피우며 남편에게 기도했어요. 여보, 나도 늙었지만 아직 인생의 빚을 다 갚지 못했어. 날 사랑한다면 며느리가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줘요. 점심 무렵 문이 열리고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어요. 그 애가 봉투를 내밀었고 그 안에는 우리 집 등기 원본이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다시 찾았니? 혜진이 설명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종수가 이미 와 있었고 혼자가 아니었어요. 양옆에 험상궂은 남자 2명이 있었어요. 혜진은 침착하게 말했어요. 여기 돈이야.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이야. 돈을 받고 서류를 주면 파일을 지울게. 끝. 종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옆에 있던 한 명이 돈가방을 빼앗으려 다가왔어요. 그 순간 덩치 크고 얼굴에 흉터가 많은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단호하게 말했어요. 종수, 무리하지 마. 나는 내 형이야. 이 집 때문에 너 감옥 가게 두지 않을 거야. 종수가 욕을 하며 형이 날 미행했어. 라고 했고 그 남자는 손을 들어 나는 은혜를 갚는 것뿐이야. 그 할머니가 10년 전 내가 사고 났을 때 날 살려줬어. 오늘 은혜를 갚는 거야? 아무도 더 말하지 않았고 종수는 화가 나서 서류를 탁자 위에 던졌어요. 죽으려면 다 같이 죽자. 혜진은 서류를 집어들고 바로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빨간 등기 서류를 어루만지며 손이 계속 떨렸어요. 혜진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 돌아왔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거기서 고인이 된 남편이 내려다보고 있고 저는 속삭였어요. 이제 지켰어요, 여보. 우리 집은 여전히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쉬게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갑자기 방 문이 쾅쾅 두드려졌어요.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혜진이 달려가 문을 열었고 동우였어요. 밖에 서 있는데 얼굴이 벌겋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그는 폭풍처럼 방에 들어왔어요. 그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해서 내 친구를 협박했어. 그리고 엄마까지 데려가서 쇼를 했지. 두 사람, 뭐 원하는 거야? 내가 감옥 가길 바라는 거야? 저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여길 오니? 그는 비웃으며 눈을 부릅떴어요. 나는 엄마 친자식이야. 그 집에 내 권리 있어. 엄마들이 왜 다시 찾았어? 나는 이미 팔았어. 혜진은 조용히 저를 뒤로 밀어 보호했어요. 동우는 저를 노려봤어요. 엄마가 그 애들이랑 영상 찍자고 한 거지? 나 망하게 하고 싶어? 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뺨을 때렸어요. 망한 건 내 선택이야. 아무도 병원에 누워있는 엄마에게 집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어. 나는 용서 못해, 절대. 동우는 화가 나서 저를 밀쳤고 저는 휘청이며 바닥에 넘어져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혜진이 소리쳤어요. 오빠, 뭐 하는 거야? 그녀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이웃들이 소리에 놀라 달려왔고 누군가 경찰을 불렀어요. 동우는 그걸 보고 문을 열고 도망쳤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왼팔이 저리고 입안이 썼어요. 혜진은 구급차를 부르며 저를 끌어안고 떨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어요. 걱정 마. 우리 곧 이길 거야. 한 달 만에 두 번째로 입원했어요. 의사는 왼쪽 어깨뼈가 부러졌다고 했어요. 상처는 심하지 않았지만 몸이 약해 회복이 느렸어요. 입원 동안 혜진은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림자처럼 저를 돌봤고 죽도 한 숟가락씩 먹여주며 눈은 항상 팽해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누워 쉬다가 혜진이 방구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작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네, 돈은 다 줬어요. 종수도 서류 돌려줬고 이제 클립을 지울 이유가 없어요. 삭제할게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 다 들렸어요. 하지만 종수 같은 사람을 믿는 세상이 아니란 것도 알았어요. 저는 혜진을 불렀어요. 엄마 말 들어. 그 사람들 믿지 마. 그 영상 다른 복사본 하나 더 가지고 있어. 엄마가 서명할 테니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어. 혜진은 놀라서 엄마, 아직도 고소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소하려는 게 아니야. 내 목숨을 지키려고. 만약 무슨 일 생기면 그 영상이 증거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알았어요. 내 며느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왔고 저 말고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애가 유일하게 등을 기대도 칼 맞을 걱정 없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퇴원해서 혜진이 저를 다시 방으로 데려왔어요. 문을 닫자마자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제부터는 엄마가 앞장설 거야. 더는 피하지 않아. 혜진이 머뭇거렸어요. 엄마, 무슨 뜻이에요?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엄마가 변호사 부를 거야. 동우랑 인연 끊고 주민등록도 바꿀 거야. 그리고 집도 명예 변경할 거야. 혜진이 벌떡 일어나. 안 돼요,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엄마는 집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의가 필요해.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으로 혜진이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어요.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몰라서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 같은 엄마는 이런 딸을 위해 뭐든 해야 한다고. 73세의 노파가 이렇게 단단한 마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설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변호사 경호는 남편의 옛 친구였고 제가 친아들과 인연을 끊는 서류를 작성하고 싶다고 하자 놀랐어요. 그는 잠시 멈칫하며 미숙 씨, 정말 확실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애가 나를 속이고 병원에 있을 때 집을 팔게 했어요. 더는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혜진은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집을 내가 믿는 사람에게 명예 이전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친자식이 아니지만 가족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살아왔어요. 변호사는 혜진을 바라봤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어요.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받아야 해. 이건 재산이 아니야. 이건 엄마의 신뢰야. 저녁 무렵 나는 예전에 내 모든 것이었던 옛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이 내 옆에서 새 서류 사본을 손에 들고 내 이름으로 다시 등기된 것을 확인했다.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벽을 만졌다.
금이 간 자국, 오래된 벽돌 하나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위해 이곳에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한 아이를 위해서다. 그날 저녁, 나와 혜진은 집을 정리했다. 혜진은 바닥을 닦고 나는 부서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웠다. 모든 것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조상님 제단, 닭이 세트, 다리가 부러진 여름날 내가 앉곤 했던 의자. 혜진은 옛 가족 사진을 들어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엎어놓았다. 나는 알았다. 그 아이 마음 한구석엔 아직 동호와의 인연이 남아있다는 걸. 말하지 않아도 나는 안다. 나는 말했다. 원하면 이혼해도 돼. 엄마가 강요하지 않아. 오랫동안 침묵하던 아이가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 그 사람 정말 미워요. 그런데 그 바보가 또 불쌍해요. 그냥 사랑은 끝났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바람처럼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며칠 동안 나는 천천히 회복했다. 아침마다 혜진은 나를 데리고 마루에 나가 차를 마셨다. 지나가던 이웃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 집 팔린 줄 알았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다시 찾아왔어요. 이 할머니를 속이기 쉽지 않아요. 모두 웃었지만 나는 마음속에 한마디를 삼켰다. 내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이 할머니는 아무것도 되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어느 날 저녁, 혜진이 늦게 들어왔다. 눈이 빨갰다. 내가 묻자 아이는 대답했다. 방금 그 사람 만났어요. 엄마께 사과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대요. 나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거니? 아이의 대답은 단호했다.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를 찾아오는 건 막지 않을게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딸, 이제 어른이 되었다. 며칠 후, 나는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 순자를 만났다. 세상에, 아직 살아 있었구나. 집 잃었다길래. 나는 순자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정말 잃었지? 하지만 한 아이를 잃고 다른 아이를 얻었어. 순자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나는 말했다. 내 며느리가 내 인생을 구했어. 내 친아들은 날 죽일 뻔했지.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수첩 한가운데엔 누렇게 변색된 종이 한 장. 10년 전 남편이 쓴 메모였다. 동우가 망가져도 버리지 마라. 기회를 한 번만 더 줘라.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나는 종이를 꼭 쥐고 천천히 접었다. 남편에게 속삭였다. 이미 기회를 줬어요. 하지만 스스로 망쳤죠. 이제 나는 약속을 지키지만 다른 사람에게. 진짜 자식이라 부를 만한 사람에게. 그날은 흐린 날이었다. 나는 집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넘겼다. 새 달이 시작되었지만 내겐 모든 날이 똑같다. 느릿하고 조용한 하루. 혜진은 부엌에서 호박국을 끓이고 있었다. 고소한 냄새가 마당까지 퍼졌다. 갑자기 혜진의 전화가 울렸다.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곧이어 놀란 목소리. 네.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귀를 기울였고 급히 뒷마당으로 뛰어나가는 발소리만 들렸다. 잠시 후 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아이는 조용히 내 곁에 앉았다. 엄마, 동우 오빠의 옛 동료가 전화했어요. 병원에 입원했대요. 의사가 급성 간부전 의심한대요. 스트레스랑 술 때문이래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인지 나도 몰랐다. 기쁨, 분노, 걱정, 실망. 그저 손에서 컵이 저절로 떨어졌다. 그날 밤 나는 등잔불 아래 가만히 앉아 있었다. 혜진도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서로를 바라봤다. 나는 물었다. 넌 그 사람 보러 갈 거니? 혜진은 짧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미 너무 지쳤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엄마다. 내가 의절했다 해도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떨린다.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삿갓을 쓰고 바구니를 들었다. 혜진이 놀라서 물었다. 엄마, 어디 가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들 보러 간다. 아이는 달려왔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자격 없어요. 나는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아직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가는 거야? 혜진은 목이 메인 듯 조용히 내 짐을 챙겼다. 수건, 죽, 물병, 바나나 몇 개. 문을 나서기 전에 아이가 병원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나를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넘어지지 마세요. 나는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다. 찬 기운이 감도는 하얀 병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동우는 생각보다 야위어 누워 있었다. 눈은 흐릿하고 얼굴은 헬쑥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그 아이가 돌아봤다. 처음엔 놀란 듯 하다가 시선을 피했다. 나는 말없이 짐을 내려놓고 죽을 열었다.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아이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필요 없어. 나는 계속 죽을 떴다. 엄마는 묻지 않아. 잠시 후 아이가 다시 돌아봐 죽을 받아먹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아장아장 걸을 때 내 옷자락을 잡던 그 손이 이제는 숟가락 하나 들 힘도 없었다. 다 먹고 아이는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계속 침묵했다. 용서해달라 바라진 않아요. 그저 엄마가 살아있어줘서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있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용서할지 말진 나중 일이다. 지금은 살아라.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체면도, 분노도, 변명도 없이. 그저 울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다. 내 마음은 아직 아프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병원 문 앞에서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내 바구니를 받아들고 나를 부축해 차에 태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조용히 말했다. 울었더라.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다. 문득 생각했다.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만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있다. 아마 동우는 이제야 자신의 바닥을 만난 것일지도 모른다. 3일 후 나와 혜진은 동우가 입원해 있는 바로 그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다. 환자 동우의 보호자 분이시죠? 그분이 좀 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가까운 가족이 보증인으로 남아있지 않아 앞으로의 간병과 병원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마음이 무거웠다. 막 되찾은 집은 아직 사람 온기가 돌지 않았는데 나는 얼마 전 나를 배신했던 아들을 다시 돌볼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혜진이 나를 바라보며 내 고민을 짐작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병원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 돈은 내가 다시 삶을 시작하는 데 써. 엄마 몫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날 나는 마지막 남은 결혼 반지, 남편이 남긴 유품을 들고 전당포로 갔다. 주인 여자가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거 오래 간직하셨죠? 나는 그저 웃었다. 언젠가는 쓸 날이 오더라고요. 돈을 손에 쥐고 나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동우의 병실에 들어서니 그는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지만 깨어 있었다. 나는 죽이 든 봉지를 책상 위에 놓고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고 그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다. 내가 먼저 물었다. 생각 좀 했냐?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 왜 아직도 저를 도와주세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내 엄마니까. 하지만 돕는다고 용서하는 건 아니다. 너는 여전히 대가를 치러야 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후회에 가까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집에 돌아왔다. 혜진은 마루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나는 단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막지 못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엄마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모든 희망을 잃을까 봐 그게 무서웠어.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저 이제 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를 버릴 수도 없어요. 아직 정이 남아서가 아니라 저도 사람이니까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남편 따라 시댁에 온 순진한 소녀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인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비로운 여자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점심, 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동우가 나타났다. 나는 멈춰 섰다. 그가 마당으로 들어오며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야윈 몸의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엄마, 며칠만 여기서 지내도 될까요?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 집은 이제 예전처럼 내 자리가 아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똑바로 살아라. 일하고 말도 바르게 하고 엄마랑 혜진이 삶에 끼어들지 마라.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용서해 달라고는 안 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살아볼게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안에서 새로운, 고통스럽지만 진심 같은 사람이 비쳤다. 그날부터 동우는 뒤뜰의 작은 방, 예전엔 곡식 창고였던 곳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원을 정리하고 근처 공사장에서 막일도 했다.
누가 시킨 것도 강요한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 한 일이었다. 혜진은 그와 말을 섞지 않았지만 막지도 않았다. 그녀는 남처럼 하지만 정중하게 대했다. 아마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 기다렸다. 어느 밤 나는 마당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잠이 깼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동우가 혼자 쭈그리고 앉아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물었다. 무슨 종이냐? 그가 놀라며 내게 건넸다. 취업 지원서였다. 새로운 곳, 더 먼 곳이었다. 전기, 수도, 수리 일자리였다. 동우가 말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얹혀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녀와라.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 그가 고개를 숙였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등을 돌렸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아마 나는 내 인생의 첫 인과의 물방울이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문에 기대어 동우를 태우고 떠나는 3륜차를 바라보았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도 손을 흔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챕터가 끝나고 있음을 알았다. 혜진이 나와서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엄마,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누그러졌다. 괜찮아. 하지만 우리 집엔 아직 빚이 남았지.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무슨 빚이요, 엄마? 나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공개적으로 해야 할 빚, 이 집 소유권을 다시 발표하고 너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 혜진이 놀라서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별거 한 것도 없는데요.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엄마를 친아들 손에서 구했어. 남들이 몰라도 엄마가 편해지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3일 후, 나는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준비해 이웃들을 초대했다. 번잡하지 않게 친한 이웃 몇 명만 불렀다. 나는 남편이 좋아하던 돼지고기 달걀조림을 만들고 혜진은 코코넛 녹두팥죽을 끓였다. 저녁이 되자 순자씨, 나모씨, 은경, 상우 등 모두 모였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미숙, 73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등을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이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고 저는 이 집을 며느리 혜진에게 완전히 양도했습니다. 마당이 술렁이었다. 누군가는 속삭이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혜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모두 들으라는 듯 말했다. 넌 내 핏줄은 아니지만 엄마가 죽을 것 같을 때 엄마의 피를 지켜줬다. 어떤 출생증명서도 사람의 정을 증명하지 못한다. 엄마는 너를 후계자로 선택한다.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꼭 안았다. 엄마가 말했지. 이건 상이 아니라 공정함을 되돌려주는 거야.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 나는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혜진이 부엌에서 아직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을 들고 나왔다. 엄마, 쉬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불러 작은 수첩을 손에 쥐어주었다. 낡은 표지에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일기야. 사고로 1년간 누워있을 때 쓴 거야. 그 안에 내 이야기가 많아. 그때 너는 막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지. 혜진은 놀란 듯 굳어 있었다. 아버지. 한 번 기록한 적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이렇게 쓴 부분이 있어. 그 작은 며느리는 모두보다 조용하다. 하지만 바로 그 조용함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혜진은 수첩을 안고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절대 내가 그저 그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내 인생의 빛이야.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폭풍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졌다. 혜진은 시장 근처 재봉틀 가게로 다시 출근했고 나는 마당 앞에 야채를 더 심었다. 저녁이면 우리 모녀는 나뭇잎을 다듬으며 이웃 이야기를 나눴다. 어느 아침 나는 편지를 받았다. 동우의 편지가 아니라 변호사 경호의 편지였다. 나는 편지를 열었다. 동우가 각 항목별로 빚을 갚겠다는 서약서였다. 맨 아래에는 손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늦은 걸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엄마가 저 때문에 짐을 지게 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나는 편지를 접고 향을 하나 피워 남편의 제단에 올렸다. 여보, 내 생각에 그 아이가 이제 후회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한 부분은 냉정하게 남겨둘 거예요. 이번에도 또 배신한다면 더는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혜진이 내 손톱을 깎아주며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아직도 아프니? 그녀의 손이 멈췄다. 뭐가 아파요, 엄마? 마음이 아프지.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안 아파요. 엄마가 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나만 며느리가 있는 게 아니라 나 역시 그녀를 가진 것이다. 나는 인생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폭풍이 들이닥쳤다. 그날 오후 내가 마당 앞에 배추에 물을 주고 있는데 혜진이 헐레벌떡 달려와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혜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구청 경찰서에서 온 소 한 장이 있었다. 이름, 미수. 나는 멍해졌다. 그리고 계속 읽었다. 이유. 이동우 명의로 제출된 재산 편취 고소와 관련. 나는 말이 막혔다. 내 아들이 또 한 번 내 가슴에 칼을 꽂았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가 엄마를 고소했어요. 집을 제 명의로 넘겼다고 오빠 동의 없이 했다면서. 엄마가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대요.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갖 억울함이 목에 맺혔다.